안녕하세요. 피션베스트 피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이상 제가 고객님들한테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드려 왔었거든요. 고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제 카페가 있는데 제 영상 하단에 제 카페 링크가 있어요. 이게 영상이 듣고 보기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는 거죠. 또 여러분이 제 고객은 아니셔도 좋은 친구가 경제 흐름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 요청이 많아서 앞으로 해드릴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종목 추천 잘못했다가 한 방에 골로 가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반영을 할 거고요.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다가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는 펀드나 ETF를 매수했거나 또는 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첫 번째 리스크는 당연히 전체 주식시장은 좋은데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낸 거죠. 그래서 내가 산 종목만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주식시장 전체가 갑자기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PR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경제 초보자님들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PR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순이익 대비해서 기업이 몇 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거래되느냐 이걸 나타낸 지표입니다. 기업이 100억의 순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은 10배로 거래된다 이거죠. 그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의 주가는 몇 배냐? 현재 32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PR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PER이 당연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폭락했던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당시 PER은 몇이었을까요? 그림처럼 15.98배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PER이 2배가 오른 거죠. 이제 초보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했어요. 이익도 성장하고 주가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이익 전망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무슨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공장이 가동이 멈췄거나 이런 악재가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주식시장의 PER이 15에서 32배로 늘어났다. 그럼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도 당연히 2배로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거죠. 물론 안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팍 터져버리면 아무리 회사 내용이 좋고 내가 잘 봤다고 해도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내가 투자했던 삼성전자 5만원에 샀는데 이게 3만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그 안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리스크, 시장은 다 좋은데 내가 종목을 못 골라가지고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 내가 종목을 잘 골랐는데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PR이 낮아지면서 내 종목이 덩달아 떨어지는 경우. 이 두 가지 리스크 중에서 어떤 리스크에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그림은 2009년 1월에 금융위기 당시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당시에 뉴스 기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 있죠. 워렌 버핏 형님의 2008년 금융위기 한 해 수익률은 몇 %였을까요? 주식시장이 완전 내리꽂았을 당시죠. 수익률은 마이너스 32%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 기업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시경제 분석과 개별 경제 분석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내가 매수한 기업의 주가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이 종목을 잘못 고르는 리스크는 IT주가 좋다 이럴 것 같다 그러면은 IT주 섹터 ETF를 매수하게 되면 내가 한 종목 잘못 고르는 리스크는 좀 확실히 낮아지죠. 어떤 섹터 자체도 잘못 고르는 경우에는 지수 ETF를 매수한다던가 펀드를 매수하게 되면 역시나 리스크는 현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력이 좀씩 느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완전히 실적이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기만 해도 리스크는 확실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거시경제적으로 폭락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 월가의 전설들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나름의 패밀리 오피스나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직원들이 있고 연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얘네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투자 판단에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 얘기는 워렌 버핏, 케네스 피셔 아직 다 살아있죠. 그리고 하워드 막스도 있고 레이 달리오 이렇게 유명한 월가의 전설들과 이분들과 주식시장에서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거시
거시경제를 봐주는 직원이 없어요. 우리는 거시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은 제가 거시경제도 봐드리고 산업이나 종목도 또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취미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유가 이제 생기면서 종목이나 산업도 봐드릴 수 있다 설명드렸죠.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짧고 간결하게 뭐 핵심만 얘기하고 꺼져라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은 보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하면은 지는 알아들어도 초보자분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배려하시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번 달 4월이죠. 오늘 4월 6일인데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경제 지표,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걸 한눈에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입니다. 그림은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미국의 400개 이상의 제조업체들의 구매를 담당하는 이 담당자들 있죠. 얘네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한 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50 이상은 확장 국면으로 보고요. 이게 높을수록 제조업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4월 1일에 발표된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64.7%가 나왔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가장 좋은 상태라 이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 32.2배가 나온 이유도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좋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중간재들은 미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 D램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라는 이런 중간재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장에 가서 또 한 번 조립되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서 완제품에 딱 조립이 되죠. 그리고 또 소비가 받쳐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피크가 더 남았는가 여부를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거죠. 이거는 1차적인 사고와 2차적인 사고 이것과 연관돼 있는데 1차적인 사고는 지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렇게 좋아. 거의 17년 만에 최고로 좋기 때문에 나 주식시장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1차적 사고가 될 수 있고 2차적 사고는 뭐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6개월 또는 1년 이후의 예측도 현재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피크냐 아니냐 금융권에선 이 2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1차적인 사고를 뛰어넘고 2차적인 사고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피크를 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조금씩 제조업 지수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ISM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떨어지면 대체 무슨 일이 터지길래 무슨 피크를 고민하냐? 이 차트를 보면 명확히 설명이 되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표입니다. 거의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수출이 안 좋아지면 대체 뭐가 나빠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지표를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액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표거든요. 지난 20년간 보시면은 거의 우리나라 수출액과 코스피는 유사하게 또 움직여 왔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점점 내리막을 걷거나 피크를 찍고 나빠지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부과됐던 이 높은 프리미엄, 퍼도 그때부터 조금씩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피크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초보자님들이 이 내용을 잘못 들으시면 그래서 주식을 팔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죠. 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거의 가장 피크를 치는 이런 시점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야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프리미엄이 낮아져도 이 주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수출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점차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당장은 주식 투자해도 된다. 이걸 알 수 있고 앞으로 뭔가 지표가 나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높은 기업들은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듣다 보면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다 보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사항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먼저 뉴 오더 이렇게 보이시죠? 신규 주문이거든요. 전월 대비해 가지고 3.2% 늘었습니다. 제조업의 신규 주문은 곧 생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늘어난단 말은 앞으로 제조업 지수 또한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다음 ISM 제조업 지수도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인플로이먼트, 역시나 고용이죠. 제조업 고용을 보시면 5.2% 역시 전달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인력을 늘리거나 또는 뭐 줄이거나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이유는 숙련 노동자 때문이거든요. 주문이 폭주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항상 약간은 부족한 상태로 두길 원할 겁니다. 그래야지 노동력을 100% 활용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놀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에도 그 몇몇이 해고된다 그래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훈련된 인원들이 무리 없이 공장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조업에서 고용주들은 고용을 늘리거나 또는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 이 말로 볼 수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제품 가격입니다. 프라이스죠. 제품 가격은 전달 대비 0.4% 떨어졌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 정도 변동은 사실상의 오차 범위 수준이라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만약에 제조업 생산이 전부 다 좋아요. 그런데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피크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제조업체 대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주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진짜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돈 버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증축도 하고 인원도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판매를 하는 박리담의 전략을 펼쳐야 경쟁자들을 제끼고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팔면 제품의 가격이 떨어져도 매출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계속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요. 결국 공급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기업의 마진이 떨어지고 일부 경쟁 기업들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마저 뭐 증축했던 공장 아니면 현재 돌아가는 공장이 뭐 절반 정도를 가동을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둔화죠. 이 제조업의 제품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제조업의 호경기의 피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피크를 찍고 내려가면 우리나라에도 조금 악영향이 있구나, 자,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세부 항목을 계속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계속 채널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쫄지 마시고 막 팍팍 질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작황에 따라서 인원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변동성이 큰 농업은 좀 제외해야 되겠죠.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감 지표인데 예상은 65만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91만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고용이 굉장히 늘었죠. 일단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다음으로 4월 2일날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인데 예상치도 6%인데 발표도 딱 6% 나왔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17년 내 최고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실업률은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볼게요. 그림처럼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2018년부터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4% 정도의 실업은 있었다는 거죠. 걔네들은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4% 미만으로 2018년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고요. 지금은 떨어졌는데 아직 실업률이 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2020년보다도 더 좋고 지금이 거의 17년 만에 거의 최고 호황에 놓여 있죠.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의 경제 논리는 만약에 제조업이 최대 호황이면은 그에 따른 고용도 최고로 증가한 상태여야 돼요. 제품의 소비가 굉장히 많고 뭐 그러면 당연히 인력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고용과 제조업은 거의 같이 갔고요. 고용과 경기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상식이 무너지는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미래를 전망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
정확한 전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제조업의 호황은 가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자동화입니다. 첫 번째 지금의 제조업의 호황은 가짜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호황을 맞이하려면 주문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야 되고요. 누가 사줘야지 뭐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소비는 고용이 늘어나고 급여가 늘어나야 늘어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소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선 고용이 늘어났을 때 소비도 늘어나고 이게 거의 같이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또 감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정상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지금 미국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과 보조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소비의 원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 정도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이 또 대량으로 살포되기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형의 1.9조 부양책이 이번 부양의 마지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경제가 이미 회복을 했는데 왜 돈을 쏘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제조업 호황은 지원금의 효과이고 만약 이게 맞다면은 앞으로 드라마틱한 고용이 확 늘어나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거나 임금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원금은 몇 달 내에 소진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자칫하면 지금 한 65인데 한 55 수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조업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이렇게 높은 제조업의 호황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이 유사하게 움직여 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과 ISM 지수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만약에 뻥카로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외국인들의 프리미엄 이런 것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추측해본 만약에 지금의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뭐 가짜다 정부 지원금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는 뭐만 봐야 된다? 바로 실업률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여부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실업률이 만약에 잘 안 떨어지고 계속 고용이 잘 안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다 그러면 몇 달 내에 지원금 소진되고 제조업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업률을 핵심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보자 이거고요. 두 번째, 기계화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좀 다행스러운 거거든요. 로봇이 있고 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자동화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서 자연 실업률이 4%가 아니라 이제 뭐 5%, 6%로 올라가는 경우죠. 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혁명 때 뭐 방직 기계들이 다 이제 대체가 돼서 사람의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했던 사건이 있었죠. 기계를 망치로 다 때려 부수고 다니는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트 가보면은 캐셔분들 많이 없잖아요. 뭐 먼 미래의 일인데 뭐 이게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만약 두 번째 이유가 맞다면 지금 경기는 고용이라는 이 경제 논리가 완전히 전부 다 깨집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냈던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립스 곡선 뭐 이렇게 불러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필립스 곡선이 무의미해지고 뭐 사실상 최저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하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지원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앞으로 실업률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미국의 제조업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 제조업 좋은가요? 아직 그렇진 않거든요. 지난 2013년이 그랬어요. 금융위기 이후 쿼니티티브 에이징이라 그러죠. QE 1에서 3까지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만 전 세계적으로 혼자 굉장히 빨리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물론 미국 채금리도 가장 빨리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달러 강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미국 채금리는 좀 더 빨리 우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미국, 뭐 유럽, 일본 등 이런 선진국 증시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었죠. 계속쓰면은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장기국 채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도 이게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전고점을 계속 넘고 올라가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미국 고용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이제 정한수 떠놓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성황당 같은 데 가서 물 떠놓고 빌어야죠.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요거를 알아두고 여러분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러실 거잖아요. 이러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100% 주식이죠. 그러면 꼭 우리나라만 100% 아니면 신흥국만 100% 투자하고 계셨다면 이제 선진국 비중도 좀 늘리셔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아닌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또 이런 말 드렸다고 우리나라 주식 다 팔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식 다 매도하고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비중을 좀 조절하세요. 미국 채금리가 더 안 상승하고 미국 고용률 더 증가하면 우리나라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부 다 팔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고 비중을 계속 조정을 해서 좀 선진국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이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